여러분, 혹시 비타민C를 드시면서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그냥 하루에 한 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몸에 좋다니까 먹긴 먹는데 도대체 언제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건가? 많이 먹으면 간에 물이 가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의문 한 번도 안 가져본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먹고도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이유는 비타민C가 별로라서가 아닙니다. 복용량이 너무 적고 복용 시점이 잘못되어 있고 복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타민C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비타민C를 대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감기나 감염에 자주 시달리시는 분들,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분들,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 간 수치가 자꾸 흔들리는 분들, 그리고 면역력과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시니어 분들께는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단순히 피곤할 때 한 번 챙겨 먹는 영양제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우리 몸의 회복과 방어 시스템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는 분들께 비타민C 좀 챙겨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 드시고 어떤 분은 며칠 먹다가 끊으시고 또 어떤 분은 속이 쓰리다고 금방 포기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비타민C는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더라 하시면서 시작도 안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재료를 들고도 요리를 망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도구가 있어도 쓰는 법을 모르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이 60mg 또는 100mg 정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비타민 음료 하나 마시고 귤 두세 개 먹고 혹은 작은 정제 하나 먹으면 오늘은 비타민C 챙겼다 하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얼마나 오래된 기준인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래전에 영양소 기준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비타민의 최소 필요량을 정하려고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비타민C의 경우 충분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옛날 항해 시절의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오랫동안 바다를 떠돌던 병사들이 계혈병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과일이 필요하냐. 그 정도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 지금까지도 뼈대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죽지 않을 정도 결핍병을 간신히 피할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수치가 오늘날까지 습관처럼 이어져 온 셈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죽지 않을 최소량과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최정량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탈수로 쓰러지지 않을 만큼만 마시는 것과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충분히 마시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만 피하는 수준으로는 면역, 혈관, 회복, 항산화, 콜라겐 생성 같은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비타민C를 만들 수 있었던 존재라는 주장과 연구 흐름도 있습니다. 일부 동물들은 지금도 체내에서 상당량의 비타민C를 합성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기능이 오래전 유전적 변화로 약해졌거나 잃어버렸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원래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조금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말은 최소한의 생존 기준에는 맞을지 몰라도 적극적인 건강관리 기준으로는 너무 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여기서 핵심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방식이 아니라 나누어 먹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는 먹고 나서 혈중 농도가 일정 시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많이 먹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몸 안에 필요한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면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다니까 그냥 공복에 많이 먹어야 빨리 듣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드셨다가 속이 쓰리고 위가 불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C는 산성입니다. 즉, 성질 자체가 시큼하고 자극이 있습니다. 위장 점막이 약한 분, 위염이 있는 분, 짠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에 오래 노출되어 속이 예민해진 분들은 공복에 먹었을 때 불편함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도 아니고 식후 한참 뒤도 아니고 식사 중간에 반찬처럼 나누어 드시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안전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영양제는 공복에 먹는 것이 좋고 어떤 것은 식후가 낫지만 비타민 C는 위장이 예민한 분들일수록 식사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밥을 몇 숟갈 드신 뒤에 함께 드시고 반찬 드시듯 나눠 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에 가해지는 자극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복용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건강은 하루 이틀 반짝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게 오래 가져가는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먹으면 어차피 다 소변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참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너무 우습게 여기거나 반대로 아예 의미 없다고 오해합니다. 비타민 C는 흡수율이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양이 전부 다 몸속에서 똑같이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흡수되지 못하고 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누어 먹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과하게 몰아넣는 것보다 몸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간격으로 나누어 공급해 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한 번에 2000mg을 드시고 별다른 변화가 없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걸 공복에 드셨다가 속만 쓰리고 별로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타민 C가 틀린 것이 아니라 사용법이 틀린 겁니다. 비타민 C는 몸속에서 면역, 항산화, 회복, 조직 재생 같은 일에 계속 투입되어야 의미가 있는데 한 번에 몰아서 넣고 끝내면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맞춰 나누어 드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하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루가 좋으냐, 알약이 좋으냐? 사실 이 문제도 정답은 단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순수한 비타민 C 가루가 가장 단순하고 불필요한 부영제가 적어서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에 타서 드실 수도 있고 익숙해지면 삼키는 방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가루의 신맛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못 드시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께 억지로 가루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제로 된 제품이라도 본인에게 맞고 꾸준히 먹을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태보다 원칙입니다.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형태로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점에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루라도 서랍에 넣어두고 안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정제라도 규칙적으로 잘 챙겨 드시면 몸은 반응합니다. 결국 건강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극적인 한방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요즘은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 C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흡수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C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혈중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장을 지나면서 장 환경과 면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흡수만 극대화된 형태가 모든 면에서 무조건 최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일반적인 비타민C 복용 원칙 안에서 보조적으로 생각하는 접근이 더 현실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부작용은 없느냐? 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습관은 불안 위에서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불편감은 속쓰림입니다. 이것은 비타민C가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 속이 약한 분, 자극적인 음식에 민감한 분, 위장 점막이 예민한 분은 처음 시작할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복용법을 바꾸면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식사 중간에 드시고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한 번에 큰 용량을 드시기보다 한 알 또는 반 알 수준에서 시작해서 식사 때마다 몸 반응을 보아가며 조절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1000mg도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그것보다 더 편하게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몸이 적응하는 속도를 보는 겁니다. 내 위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남들이 좋다니까 무리해서 밀어붙이면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처음에 조심스럽게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막 상태가 좋아지고 이전보다 더 편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설사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비타민C 먹고 배가 묽어졌다. 그러니 내 몸에 안 맞는 것 같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비타민C는 흡수되지 못한 양이 장으로 내려갔을 때 삼투압 때문에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이 묽어지거나 설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 단순히 내 몸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다시 조절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첫날부터 욕심내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불편해지면 역시 나한테는 안 맞아 하고 그만두십니다. 아닙니다. 좋은 것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걸음을 배우는 아이에게 처음부터 뛰라고 시키지 않듯이 몸도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이것이 제일 안전하고 현명한 방식입니다. 가끔은 비타민C 먹고 변비가 생겼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변비라기보다 식사량이 줄었거나 평소와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배변 리듬이 흔들린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날은 먹는 양이 줄고 수분 섭취가 적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당연히 배변량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시기에 비타민C를 시작했기 때문에 원인을 전부 비타민C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순히 먹고 안 먹고만 볼 것이 아니라 물 섭취, 식사량, 활동량까지 함께 보아야 정확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요로 결석입니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돌 생긴다더라. 이 말 때문에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맥락입니다. 비타민C 대사 과정과 결석 형성 사이의 관련성을 완전히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석 문제는 단순히 비타민C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소변이 얼마나 농축되는지, 여름철 탈수 상태는 어떤지, 다른 영양소와 생활 습관은 어떤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은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지고 그 상태에서는 원래도 결석이 잘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분 섭취가 충분하고 기본적인 영양 균형을 챙기고 생활 관리가 받쳐주면 위험은 훨씬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결석을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공포부터 심을 것이 아니라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내 몸 상태를 보면서 현명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과장된 공포 때문에 필요한 것을 전부 끊어버리는 태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점점 감을 잡으실 겁니다. 비타민C는 많이 먹으면 무조건 탈 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볼 물질이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어떻게,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감기 예방 수준을 넘어서 상처가 아물 때 필요한 콜라겐 형성, 면역세포 기능, 산화 스트레스 방어, 피로 회복 보조, 혈관과 조직 보호 같은 영역에서 계속 쓰입니다. 그러니 안 먹어도 사는데 지장 없겠지 정도로 치부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몸의 회복 속도는 젊을 때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자고 나면 괜찮던 피로가 며칠씩 가고 작은 상처도 오래 가고 감기 한번 걸리면 기운이 뚝 떨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기적 같은 한방보다 몸의 기본 시스템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습관입니다. 비타민C는 그런 기본기를 다지는데 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알 먹었는데 왜 금방 못 느끼지 이런 조급함으로 접근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비타민C는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즉각적인 극적 체감만을 기대하기보다 몸의 바탕을 서서히 정리해주는 조력자처럼 이해하는 쪽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일수록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태도도 성숙해야 합니다. 누가 좋다더라 해서 무작정 먹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인터넷에서 무서운 글 몇 개 봤다고 전부 끊어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태도는 내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왜 그렇게 먹는지 알고 나에게 맞게 조절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비타민C도 그렇습니다. 적은 양으로 시작할지, 식사 중간에 먹을지, 나눠 먹을지, 정제로 먹을지, 가루로 먹을지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에 맞게 오래 가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비타민C를 무조건 많이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겁먹고 피하자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최소 기준만 맹신하지 말고 비타민C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나누어 먹어야 하고 왜 식사 중에 먹는 것이 편한지 왜 처음엔 적응이 필요하고 왜 부작용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기대하는 효과들, 그리고 실제로 왜 이 영양소가 회복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꾸 강조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철에만 찾는 보조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이유는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장면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역, 상처 회복, 조직 재생, 혈관 보호, 피로 회복, 염증 조절처럼 연세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영역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받으신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술이라는 것은 몸 입장에서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상처가 꿰매져 있고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몸속에서는 훨씬 많은 복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손상된 조직을 회복해야 하고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염증 반응을 적절히 다스려야 하며 새로운 조직을 다시 만들어 붙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콜라겐 형성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물고 조직이 제자리를 찾는데 꼭 필요한 기본 재료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이 콜라겐 생성 과정에 깊게 관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술 후 회복기에 비타민C를 챙기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상처가 낫는 속도, 조직이 다시 붙는 과정, 몸이 회복되는 체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회복이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면, 식사, 단백질 섭취, 염증 관리, 기본 질환 관리가 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C가 그 회복의 바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면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이라고 하면 막연히 감기 안 걸리게 해주는 힘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면역은 훨씬 복잡하고 넓은 체계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는 일도 하지만 몸 안에서 생기는 손상과 염증을 정리하고 회복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일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면역은 싸우기만 하는 군대가 아니라 싸운 뒤 치우고 정리하고 복구하는 시스템까지 포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비타민 C는 그런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장면에 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꾸 피곤하고 감염에 약하고 회복이 더디고 기운이 바닥나는 느낌이 반복될 때 비타민 C를 떠올립니다. 물론 모든 피로가 비타민 C 부족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반복적으로 소모되고 있고 회복에 필요한 기본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면 비타민 C 같은 요소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몸은 예전처럼 여유 있게 버텨주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충 넘어가던 작은 무리도 이제는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럴 때 기본기를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혈관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에서 말 그대로 생명선입니다. 산소도, 영양분도, 면역세포도, 회복에 필요한 재료도 결국 혈관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약해지고 손상되면 몸 곳곳의 회복력과 방어력도 함께 흔들립니다. 비타민 C는 혈관벽과 결합 조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혈관 건강, 누군가는 조직 탄력, 또 누군가는 전반적인 회복의 측면에서 비타민 C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비타민 C만 잘 챙기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건강은 언제나 전체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즉, 생활은 그대로 두고 영양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거나 혹은 영양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두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둘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C는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건강이라는 집을 바치는 기둥 가운데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복력입니다. 시니어분들께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회복력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피곤해도 금방 나아졌습니다. 감기 걸려도 며칠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좀 아파도 쉬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다릅니다. 피곤하면 오래가고 한번 컨디션이 무너지면 회복이 느리고 상처가 생겨도 낫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회복을 도와주는 환경입니다. 비타민 C는 그 환경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드시고도 별 차이 없던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것은 양, 타이밍, 지속성, 그리고 기대 방식입니다. 첫째, 양이 너무 적습니다. 하루에 아주 소량만 드시고 큰 변화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한 번에 몰아서 드십니다. 셋째, 며칠 드시다가 끊습니다. 넷째, 몸의 기본 상태는 계속 망가뜨리면서 영양제 하나에만 기대를 겁니다. 그러니 체감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잠은 부족하고 식사는 들쭉날쭉하고 물은 잘 안 마시고 짠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은 계속 드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면서 비타민 C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거는 것은 무리입니다. 건강은 그런 식으로 협상되지 않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기본을 무너뜨리면 보조수단의 힘도 제한됩니다. 반대로 생활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비타민 C를 제대로 활용하면 그때는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비타민 C는 주연 배우라기보다 전체 연출을 살려주는 중요한 조연에 가깝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식사와 함께 나누어 먹는 방식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C는 산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많은 양을 한 번에 넣으면 속이 예민한 분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에 먹으면 위가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게다가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거친 손님을 빈집에 들이는 것보다 이미 자리가 마련된 식탁에 앉히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중간 복용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속성과 적응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속이 예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짠 음식, 매운 음식, 자극적인 국물, 불규칙한 식사 습관 때문에 위장 점막이 늘 편안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복 복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건강은 맞서 싸우는 방식보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 훨씬 오래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위가 약한데 그러면 비타민C는 아예 포기해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더 천천히 더 지혜롭게 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용량으로 시작하십시오. 식사 중간에 드시고 며칠에서 몇 주 동안 몸 반응을 보십시오. 속이 편해지면 조금 늘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용량을 억지로 밀어넣고 지쳐서 그만두는 것보다 작은 양이라도 오래 가져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 몸은 생각보다 적응을 잘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장 점막이 회복되고 몸이 새로운 복용 습관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인상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첫 일주일, 첫 2주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몸은 서서히 변합니다. 건강관리에서 서서히 좋아지는 변화는 오히려 더 믿을 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제 복용 감각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타민C를 조금 더 챙기기 시작하면 어떤 분은 피로가 덜하다고 느끼고 어떤 분은 입안이 덜 헐고 어떤 분은 잔병 치레가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수술 후 회복기나 감염 후 회복기에서 컨디션 차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체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체감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요한 것은 비타민C가 단순히 이름만 그럴듯한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 몸의 여러 기능에 연결된 실질적인 성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상처와 조직 회복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세가 들면 콜라겐과 결합 조직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상처가 오래가고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몸 여기저기 연결 조직의 탄력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 단백질, 충분한 열량, 수면과 함께 비타민C를 고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료도 있어야 하고 그 재료를 엮어내는 과정도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을 고칠 때 벽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와 기술과 시간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면역 쪽에서도 비슷합니다. 면역은 무조건 높아야 좋은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잘 작동해야 합니다. 너무 약하면 감염에 취약하고 너무 과하면 염증 반응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체계 속에서 비타민C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러 면역 기능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거론됩니다. 그래서 피곤이 오래가고 몸이 자꾸 축나고 회복이 더딘 분들일수록 기본적인 영양과 수면과 함께 비타민C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내가 너무 늦게 챙겼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건강은 늘 뚝 떨어진 뒤에 회복하는 것보다 무너지기 전에 바탕을 받쳐주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크게 아프고 난 다음에만 찾을 것이 아니라 평소 회복력과 방어력을 유지하는 습관의 일부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난 뒤에만 소화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점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비타민C를 드실 때 너무 극적인 광고 문구만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어떤 영양소든 과장과 단순화가 따라붙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다 낫는다 같은 식의 말은 대부분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좋은 도구이지만 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까짓 거 소변으로 다 나오는 것이라며 무시할 수준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리매김입니다. 비타민C를 지나치게 신격화하지도 말고 하찮게 버리지도 마십시오. 몸이 회복과 방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 조각으로서 제대로 이해하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감기 예방용 정도로만 보기에는 역할이 넓습니다. 상처 회복, 콜라겐 형성, 면역 기능, 혈관과 조직 보호, 피로 회복의 바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비타민C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적게 먹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먹거나 너무 짧게 먹거나 생활 습관이 엉망인 상태에서 그것 하나에만 기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단독 기적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정리하면서 함께 쓰는 회복의 도구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제, 바로 간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가는 것 아니냐? 간이 약한 사람은 비타민C를 조심해야 하지 않느냐? 오히려 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부분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간염, 간 기능 저하, 지방간, 간 회복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간에 물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간 안 좋은 사람은 영양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간이 안 좋으면 약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약물은 그렇습니다. 간에서 해독을 하기 때문에 간이 약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일반적인 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걸 먼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몸에서 독성 물질로 처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물질입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간이 안 좋은 분들일수록 비타민C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이 하는 역할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입니다. 독소를 처리하고 염증을 조절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간이 손상되면 이 기능들이 전부 떨어집니다. 특히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서 비타민C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서 생기는 손상과 노화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간처럼 항상 일을 많이 하는 장기일수록 이런 보호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비타민C가 간 손상을 완화하거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C 하나로 간 질환이 치료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이 망가지는 과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회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특히 B형 간염이나 간 수치가 불안정한 분들, 지방간이 진행 중인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방간은 왜 생깁니까?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고 운동은 부족하고 에너지가 남아서 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약 하나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지방간은 약으로 해결하는 병이 아닙니다. 원인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습관, 움직임, 생활 방식, 이 세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타민 C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C는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계속 망가뜨리는 생활을 하면서 비타민 C만 먹는다고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타민 C는 보조 수단이지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요소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이 안 좋으면 비타민 C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간이 손상된 상태일수록 몸이 회복에 필요한 자원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갑자기 큰 용량을 시작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 중간에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위장도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용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 C 먹으면 간 수치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간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간세포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C 자체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이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간의 염증 환경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막연한 불안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정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첫째, 과도한 탄수화물 줄이기. 둘째, 꾸준한 움직임. 셋째, 회복을 돕는 환경 만들기. 이 세 번째에 비타민 C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비타민 C는 간을 대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간 수치가 올라간 분들, 지방간 진단 받으신 분들, 간염 보균자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직 괜찮겠지? 이 생각입니다. 간은 조용합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직 버티고 있을 때 생활을 바꾸고 몸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비타민 C는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어디까지 늘려도 되는가, 설사, 속쓰림, 결석 걱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어디까지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부작용은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보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누군가는 편하고 누군가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 기준입니다. 비타민C를 처음 드시는 분, 위장이 약하신 분, 속쓰림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십시오. 1000mg 정도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먹지 마시고 식사 중간에 나눠서 드십시오. 중요한 건 적응입니다. 몸이 익숙해질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속이 괜찮다,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그때 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그 효과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누어 먹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효율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까지 먹어도 괜찮은가?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몸에서 필요 이상이 되면 배출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부 영양소처럼 축적되어 독성이 쌓이는 형태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늘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받아들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설사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C를 먹다가 변이 묽어지거나 설사가 나기 시작한다.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라 지금 양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장으로 보내면서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변이 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양을 줄이면 됩니다. 이걸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확한 기준입니다. 내 몸이 알려주는 최대 허용치입니다. 이 기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즉, 설사가 나지 않는 선까지 조절하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속쓰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드시 식사 중간에 드십시오. 둘째,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셋째, 천천히 늘리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위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번에 한 알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으로 나누거나 더 적은 양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요로 결석. 이건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돌 생긴다던데요? 이 부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석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 성분들이 뭉치면서 결석이 커집니다. 특히 여름철에 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땀은 많이 흘리고
물은 적게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 같은 균형 잡힌 영양을 함께 고려하시면 더 안정적입니다. 즉, 비타민C만 따로 떼어서 공포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생활과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욕심을 냅니다.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불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끊습니다. 이건 실패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조금씩 시작합니다. 몸에 맞춰 갑니다. 불편하면 조절합니다. 그리고 계속 갑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건강은 단기간 승부가 아닙니다. 습관의 싸움입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먹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중간에 나눠서 먹는다. 둘째, 처음에는 적게 시작한다. 셋째, 몸 반응 보면서 늘린다. 넷째, 설사가 나면 줄인다. 다섯째, 물 충분히 마신다. 여섯째, 꾸준히 간다.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머릿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이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전부 정리해서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복잡하게 시작하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가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비타민C를 특별한 약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아플 때만 먹는 약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 먹고 괜찮아지면 끊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절대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비타민C는 생활 속에서 꾸준히 들어가야 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밥을 매일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이건 정말 핵심입니다. 공복에 억지로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거의 실패합니다. 밥을 드시다가 중간쯤에서 함께 드십시오. 반찬처럼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속쓰림도 줄고 꾸준히 가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좋다고 하면 처음부터 많이 드십니다. 그러다가 속이 불편해지고 설사가 나고 결국 포기합니다. 이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1000mg 정도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혹은 더 적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 반응을 보면서 늘리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남이 얼마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기준입니다. 속이 편하다, 괜찮다, 그럼 조금 늘리시면 됩니다. 반대로 불편하다, 그럼 줄이시면 됩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내 몸에 맞는 선을 찾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설사는 실패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설사가 나면 아, 나는 안 맞는구나가 아니라 지금 양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이건 비타민C 때문이 아니라 건강 전체의 문제입니다. 특히 결석 걱정하시는 분들, 물만 제대로 드셔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몸은 물 없이는 절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기본입니다. 7번째입니다. 생활을 같이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비타민C만 먹고 생활이 그대로면 결과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간 건강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죠. 탄수화물 과다, 운동 부족, 과식, 이게 계속되면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가셔야 합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이게 같이 가야 비타민C도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제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적게 먹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고 많이 먹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먹고 식사 중간에 먹고 몸에 맞게 조절하고 꾸준히 가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건강은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좋은 정보네 하고 끝내시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하나라도 바꾸시면 그게 쌓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조금 더 일찍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